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말은 무거워야 합니다. 통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를 구했거나 도약시켰던 세계의 통치자들은 몇 마디 짧은 말로도 때로 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통치자의 말은 매끄럽다기보다 철학이 있는 말들입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 마가렛 대처 여사, 그리고 콘라드 아데나우어 총리, 샤를르 드골 대통령 등은 연설로 대중을 감동시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대중에 영합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곤 했죠. 인기를 끌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고뇌의 끝에 하는 정직한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법입니다. 철학이 빈곤한 통치자의 말은 아무리 번드르르 해도 선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잠시 환호를 받을지 몰라도 인해 잊힙니다. 때로 그 말이 가식이란 것이 드러나면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철학을 가진 통치자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이제 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꿔 국민의 힘이 된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다는군요. 아마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안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였던 모양입니다. 하긴 조영 대표가 두 차례 러블린을 띄웠으니 그럴만 또 합니다.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딱 잘랐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말 참 어렵게 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재밌더군요. 우리는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솔직히 지금 외부에서 야당을 보는 눈은 복합적입니다. 사실상 이 나라의 유일 야당이니 간판을 바꾸고 강령과 정강정책의 사회주의 요소를 집어넣어 좌클릭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본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보수 우파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을 버릴 준비가 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자신이 좌클릭시킨 정당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했다고 표현하더군요. 기가 막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고 했습니다.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 때 득이 만만하게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이다가 선거 직전 박근혜 후보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당했던 서러움을 이번에 제대로 푸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한풀이죠.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은 왜 언론인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색의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분이 지지층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제니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명백히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에서 야당은 뻐꾹새 알을 품는 뱁새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개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헌 문제를 꺼냈더군요. 우리 권력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서 개헌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폭탄을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노회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경륜이 풍부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는 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참 번드르르한 말입니다. 우선 야당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려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씨는 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19대 총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죠. 정치 도의상으로도 상대당인 보수 야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사양을 했어야죠. 그것도 직전의 총선에서 참패의 책임이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 야당에 애정이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셀프 공천까지 한 연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기자 간담회 기사를 보고 나서 한가닥 기대마저 접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문 대통령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틀 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겉은 파업한 의사들 대신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위로하는 글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이 글은 곧 파업하는 의사와 묵묵히 헌신하는 간호사를 대비하는 것을 비쳤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휴진하는 전공의들을 두고 전시 상황에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에 비유를 했으니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이 글이 복선을 깐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지난 8월 3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간호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불을 질렀던 겁니다. 감염병과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이 지금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역시 겉은 참 괜찮은 말이죠.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도 의사와 간호사를 편을 갈랐습니다. 지난 폭염 시기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쓰러진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아니라 간호사였다는 말은 도대체 왜 했을까요? 또 그걸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면 되지 왜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국민을 파는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간질하는 게 아니냐, 대놓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필 대한간호협회 등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던 참이라 정부가 의료계 분열을 유도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과연 간호사들만 쓰러졌고 의사들은 힘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언론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1일까지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은 모두 3,819명인데 의사가 1,7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서 1,563명, 그리고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이 466명이었습니다.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젊은 간호사회도 공식 페이스북에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 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글은 문 대통령이 쓴 것일까요? 아니면 비서가 써준 것일까요? 문 대통령 페이스북 댓글에는 이게 대통령이 글인지 의심하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정모 씨가 일침을 놓았더군요. 그 간호사들과 동고동락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저희 의사들이다. 국가원수의 은행치고는 가벼워 보인다. 정말 이제 권력은 편 가리기에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경륜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예해졌다고 할까요? 자, 이번엔 김현미 장관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그러니까 25평형이죠. 이 25평형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수십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디지털 타임즈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91개를 검색해냈습니다. 강북과 도봉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니 문제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84평방미터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군요. 8월 25일 국회 발언인데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몇 개의 아파트를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걸 가지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난 기사가 페이크뉴스라는 거죠. 주무장관이 집값 파동으로 온갖 곤욕을 치르면서도 아직 정확한 시세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서울 22개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억 원 클럽에 가입한 고가 아파트가 100여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최근 신축에서 통계에 빠진 경우와 강남 3구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25평형이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도 마포구 등 강북에만 4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국민들 보화를 지르는 발언을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연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연끌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을 해서 김 장관이 이 30대를 위한 부동산 조언을 했던 말입니다. 솔직히 연끌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더군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도 청년들이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도움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는 패닉 바잉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언론이 공황 구매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쉽게 말해 값이 하락하니 현 시점에서 패닉 바잉 하기보다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젊은 층의 고점에 매수하는 걸 염려하는 마음이 가상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30대에게 분양을 기다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기다리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한 예를 보니 어느 30대는 무주택기간 8년을 채우고 부양가족 점수를 더하고 그러니까 처와 자식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을 했는데 가점은 불과 50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점이 84점이니 당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점수죠. 올해 8월 서울 분양 아파트의 경우 최저 가점은 60.6점이라고 하는군요. 평균 가점도 55.9점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당첨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거의 15년은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30대에게 분양을 기다리라는 김현미 장관의 말은 그 30대를 놀리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도 너무 동떨어진 것이죠. 하긴 본인이 분양 신청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 알턱이 없을 겁니다. 결국 김 장관이 있다는 발언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책임을 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30대에게 미루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짓말은 얼마나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더욱 그럴싸하죠. 그런 거짓말은 언제나 유혹적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 경제도 민주화가 되는 나라, 원하는 모든 걸 국가가 즉시 해결해주는 만민평등의 유토피아는 그렇게 해서 탄생합니다. 물론 아직 지구상에 유토피아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짓이 판치는 정치판에서는 진실은 언제나 적을 만듭니다.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 정직한 정치인은 정말 드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들을 들으면서 느낀 소회입니다. 지금까지 지은책이었습니다.